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그 경칩 개구리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들어보신 친구 없죠? 경칩 개구리. 네, 없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만든 말이니까. 경칩 하면은 이거 다 아실 거예요. 24절기 중에 하나이죠. 경칩 하면은 보통 2월 하순 내지는 3월 초순쯤이거든요. 올해는 한 3월 6일이었는데 자, 이때 개구리가 뭐 놀라서 깨어난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개구리가 겨울에 뭐 하죠? 겨울에? 네. 네. 겨울잠을 자죠. 동면을 하죠. 그래서 활동이 전혀 없다가 이게 처음 그 활동을 시작할 때 자, 이때가 경칩입니다. 그래서 모든 개구리가 경칩 때 활동을 하는 건 아니고 아주 특정한 개구리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산개구리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아직도 그 개구리를 북방 산개구리라고 뭐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잘못 알려졌어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북방 산개구리가 없고 그리고 우리가 경칩 때 활동한다는 그 개구리는 이제 큰산 개구리, 큰 산 개구리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큰 산 개구리 어떻게 생겼나 보면은 네,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예. 그리고 이 소리 혹시 들어보시고 있어요? 이 소리는 3월 초 그때 혹시 여러분들 그 야산 있죠? 야산에 한번 올라가 보면은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소리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내년 초에 내년 3월 달에는 한번 시간 있으면은 경칩쯤 2월 말 3월 초 해가지고 한번 산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은 이 개울가 있죠? 거기서 어쩌면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논 같은 데 있죠? 야산과 가까운 논 이런 데서도 충분히 이런 경칩 개구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경칩 개구리 암컷하고 수컷인데 누가 암컷일까요? 아래? 오 최고. 맞았어요. 예. 이게 덩치가 큰 놈이 있죠? 얘가 암컷이고 덩치가 작은 놈이 수컷이에요. 자, 이렇게 호접한 다음에 암컷이 알을 낳죠. 그래서 혹시 이런 모습 본 친구 있어요? 네. 흔하게 볼 수 있어요. 3월 쯤이면은요. 굉장히 흔하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암컷이 알을 낳는데 이렇게 알 덩어리를 낳아요. 그냥. 이게 한 덩어리처럼 보이죠? 이제 이것도 한 덩어리처럼 보이죠? 자, 이렇게 뭐가 이렇게 구획이 나눠져 있는 게 보이죠? 이렇게 덩어리 하나가 암컷 한 마리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도대체 암컷 몇 마리가 났을까요? 네, 엄청나게 많은 암컷이 여기 와서 알을 낳은 거죠. 뭐 잘 알 거예요. 양수를 하면은 양자가 양쪽에 할 때 양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어릴 때는 물속에서 이렇게 성장하고 어른이 돼서는 주로 이렇게 땅에서 산다 해서 양서류. 그래서 이 양서류는 특히 이렇게 알이라든가 올챙이 때 이때 반드시 이렇게 물에서 자라요. 자, 그런데 이 두꺼비를 보면은요 이 경칩개구리죠. 경칩개구리는 알하고 올챙이가 물에서 성장을 하는데 보통 이 개구리마다 산란하는 장소가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지금 이 장소가 이 경칩개구리가 산란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혹시 여긴 어딘가요? 이것은 뭔가요? 습지 맞아요. 습지 하면은 되게 좀 이렇게 일반적인 그런 용어인데 그냥 퉁칠 때 물이 있으면 전부 다 습지예요. 네. 근데 이 장소는 어떤 장소냐면은 우리가 논인데 가끔씩 몇 년에 한 번씩 이 변해기를 하지 않고 그냥 놀리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휴경지라고 해요. 휴경지. 네, 그런 장소고 자, 이 장소는 뭘까요? 네, 옹달새. 자, 이런 장소에 이 경칩개구리 엄마가 알을 낳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질문을 하나 할게요. 이 세 장소의 공통점인데 근데 공통점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답이 될 수가 있지만 포식자 있죠. 포식자, 어떤 특정 포식자가 없어요. 이 세 장소에는. 그 포식자가 누구일까요? 네. 뱀? 많을 것 같은데? 어떤 특정 포식자가 없어요. 네. 맞아요. 물고기. 네, 물고기.
물고기입니다. 지금 이 세 장소는 한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 물고기가 없어요. 자, 이것이 왜 그 경칩개구리 엄마한테 중요할까요? 혹시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 올챙이 알, 개구리 알 본 적 있어요? 네. 어때 보여요? 말라고. 뭐 이렇게 하얀 것이 가운데 좀 점도 있고 뭐 약간 푸딩처럼 보이지 않아요? 먹기 좋아 보이지 않아요? 아닌가요? 아, 물론 당연히 여러분 안 먹겠죠. 네, 그렇지만은 이 올챙이 알 있죠. 완전 이것은 굉장히 많은 그 동물들에게 먹잇감이 될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올챙이 알을 좋아하는 그런 동물이 누군가? 이건 당연히 물고기죠. 많은 종류의 물고기들이 그냥 입에 들어갈 수 있으면 다 먹어요. 일단 먹고 봐요, 그냥. 자, 그렇기 때문에 양서류, 이 경칩개구리 엄마에게는 가장 무서운 존재가 바로 이 물고기예요. 물론 다른 포식자도 있지만은 올챙이라든가 아니면 알, 자, 이렇게 어린 그 개구리를 아주 물속에서 잘 잡아먹는 그런 포식자, 물고기예요. 그래서 이 장소는 딱 보면 별로 물고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야, 그래도 경칩개구리 엄마가 그냥 아무데나 알을 낳는 게 아니고 그래도 나름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자기 자식들이 잘 안전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알을 낳는구나, 알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런데 이 세 장소의 그 경칩개구리 엄마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장점도 있지만 문제점도 있어요. 혹시 문제점? 네. 물이 많으면. 와, 이 친구 정말 잘한다. 네, 좋습니다. 훌륭해요. 이 장소의 특징이 뭐냐면요. 물고기가 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런 장소는 어떤 장소냐면은 보통 물이 1년 내내 존재하지가 않고 그냥 1년에 잠깐만 존재해요. 그런 다음에 사라져요. 근데 물이 항상 있는 거 아니죠? 물웅덩이, 옹달새 뭐 이런 곳 잠깐 있다가 사라지죠. 자, 이런 곳에서는 물고기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습지를 우리가 일시습지라고 해요.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습지라고 해서 일시습지인데, 이 물고기는 이러한 일시습지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고기가 없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올챙이가 살아가려면 물이 필요한데 이게 언제 마를지 모른다는 거예요. 경칩개구리 엄마로서는 이거 굉장히 큰 고민이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자, 그래서 경칩개구리 엄마가 고민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이거예요. 산에 가보면은 옹달샘이 하나만 딱 있는 것이 아니고 가보면 많이 있어요. 도대체 어느 옹달샘에 알을 낳아야 되는지 한번 고민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직접 이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실험하는 장소가 어디냐면은 경기도 성남시 맹산 반딧불이 자연학교. 여기는 그냥 야산이었습니다. 네, 야산이고 물이 많은 곳이었고 한때는 논으로 약간 개간을 좀 했던 곳이에요. 계단식으로 해서 논이 있었던 장소인데 이제 더 이상 그 농사를 짓지 않고, 아니 그렇지만 농사를 짓긴 해요. 근데 그 수확을 위해서 농사를 짓는 것은 아니고 여기가 반딧불이 서식지이기 때문에 농사를 쳐요. 예. 그런데 그 장소가 전부 다 이 경칩개구리가 산란을 할 때쯤 되는 2월 말 3월 초에는 이렇게 습지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 옹달샘이 우리가 연구를 할 때 한 22개가 있었어요. 경칩개구리 엄마가 어디다 알을 낳을까? 22개 옹달샘에 다 낳을까? 아니면 그 중에서 특정한 장소만 딱 골라서 알을 낳을까? 그리고 그 장소의 특징이 무엇일까? 한번 연구를 해봤죠. 우리 결과를 보기 전에 경칩개구리 엄마가 어떤 옹달샘을 좋아할 것 같아요? 혹시? 예. 빛이 안 비치는. 아, 왜 그 장소가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잘 안 마르잖아요. 아, 그러니까 약간 과연 정답이 무엇일지 한번 같이 봅시다. 짠!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 각 옹달샘의 크기를 측정했어요. 그래서 가로, 세로, 그다음에 깊이도 재고, 조류의 양, 조류라고 해가지고 이 올챙이들의 밥인데 물속에 가면 이렇게 녹색으로 막 끼어 있는 거 있죠. 녹색 조류라고 해요. 그게 올챙이들의 밥이에요. 그리고 알무더기 수는 암컷이 거기에 와서 알을 낳은 그 숫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많은 암컷들이 그 옹달샘을 좋아한다, 이런 뜻이에요. X축이 뭔가 보니까 비선호, 이건 뭐냐면은
경치개구리 엄마들이 좋아하지 않는 장소. 거기에 알을 낳지 않는 그런 옹달샘이에요. 그 다음에 선호, 이건 뭐냐면은 경치개구리 엄마가 좋아한 옹달샘, 알을 낳은 옹달샘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Y축 봅시다. 자, Y축은 옹달샘의 표면적이죠. 그러니까 얼마큼 넓은가 를 보여준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옹달샘의 깊이 얼마만큼 깊은가, 이제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비선호 옹달샘은 경치개구리 엄마가 알을 낳지 않은 그런 옹달샘들의 표면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치개구리 엄마가 알을 낳은 옹달샘의 표면적. 알을 낳았던 곳에 옹달샘이 크죠. 그리고 여긴 어때요? 더 깊죠. 넓고 깊어요. 다시 말해서 물이 많이 있죠. 물이 많이 있다는 것은 이게 상대적으로 말을 그런 위험이 적다. 근데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은 이 경치개구리 엄마가 아무데나 알을 낳는 게 아니었어요. 그 옹달샘 22개가 있었어도 아무데나 알을 낳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지금 그 중에서 말을 가능성이 가장 적은 곳을 골라서 그런 장소에 일부러 알을 낳죠.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표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은 알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깊을수록 또 더 많은 알을 낳고. 그래서 경치개구리 엄마가 우리가 그냥 개구리라고 그냥 하찮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사람의 엄마가 가지는 자식들에 대한 그 엄마의 마음 있죠. 그 마음하고 이 경치개구리 엄마가 자기 자식들, 그러니까 알하고 올챙이죠. 자기 자식들에게 가지는 마음하고 전혀 차이가 없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경치개구리 엄마의 두 번째 고민, 언제 산란하는가입니다. 아까는 어디에 였잖아요. 이번에는 언제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경치개구리 엄마가 알을 낳았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꽃샘추위가 다가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알은 다시 얼어버리는 거죠. 알이 다 죽을 수가 있어요. 내가 기껏해서 알을 낳는데 꽃샘추위가 와서 알을 낳았어요. 너무 일찍 낳죠. 내가 그러니까 너무 일찍 낳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이 추위 때문에 알이 전부 다 죽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내가 일찍 나면은 이렇게 다 꽃샘추위가 와서 얼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늦게 나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 늦게 나면은 문제가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지금 이게 잘 보이지가 않는데 이게 경치개구리 올챙이고, 그리고 이 올챙이가 동족을 잡아먹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보면은 지금 이것이 사실 물이거든요. 물. 3월달 그때 이 경치개구리가 있는 그런 옹달샘인데 이 바닥이 어때요? 바닥이 보면은 울퉁불퉁한데 여기에 그냥 투명하죠. 그리고 이 표면이 그냥 흙이에요. 근데 지금 가서 이 물이 고여있는 장소를 딱 가보면은 되게 좀 이렇게 녹색들이 많이 있죠. 이끼 같은 거, 이끼는 아니에요. 그게 전부 다 녹색 조류예요. 녹색 조류고 그것이 바로 올챙이들의 먹이예요. 근데 지금 가보면 어때요? 지금 보면은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녹색이 하나도 없으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일찍 알을 낳으면은 사실 포식자들이 별로 없어요. 그때 뱀도 많이 활동하지 않고, 그다음에 곤충들도 별로 활동하지 않고, 물고기도 없고, 그래서 일찍 이렇게 알을 낳게 되면은 많은 포식자들을 피할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먹을 게 없어. 이 올챙이들이 먹을 게 없어요. 오늘의 동료가 갑자기 내일의 나의 먹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챙이들끼리 서로 이렇게 잡아먹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런 동족 포식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누가 제일 먼저 희생이 될까요? 늦게 태어난 놈들 있죠. 왜냐면 늦게 태어나면은 크기가 작으니까, 나는 올챙인데 얘는 알이야. 그러면은 알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내가 그냥 가서 먹으면 되잖아요. 나는 큰 올챙인데 얘는 작은 올챙이야. 먹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늦게 산란을 한다 그러면은 그 알과 그 올챙이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네, 동족포식을 당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경식개구리 엄마가 골치가 아파요. 지금 너무 빨리 나면은 얼어 죽을 수가 있고, 너무 늦게 나면은 이렇게 동족포식을 당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짠! 네, 이렇게 해결을 해요. 역시 또 그래프인데요, X축은 뭐냐면은 날짜예요. 지금 Y축은 알 무더기의 숫자인데, 근데 이 숫자가 이 누적이에요. 이 누적은 점점 커지기만 하죠.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3월 3일 이전에 자, 이만큼 알을 낳았어요. 거의 0이에요. 그러다가 뭐 한 계속해서 조금씩 알을 낳다가 3월 17일쯤에서 갑자기 그냥 불과 2, 3일 사이에 그냥 몇백 마리가, 그 근처에 있는 경칩개구리 암컷들 몇백 마리가 좀 다 나와가지고 한꺼번에 번식을 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폭발적으로 번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렇게 폭발적으로 번식을 하면은 어떻게 그 동족포식이라든가 아니면 동사를 피할 수 있을까요? 아까 동사를 피하는 방법은 또 적당히 늦게 나면 돼요. 근데 그건 문제가 없는데, 이 동족포식을 피하려면은 최소한 나의 올챙이가 다른 암컷들의 알과 올챙이에 비해서 작으면 안 되죠. 비슷하면 되는 거예요. 비슷하면 잡아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번식하는 것이 이 중요한 이유가 서로 비슷한 크기를 만들어 주려고, 그래서 동족포식을 피하려고 하는 이 엄마의 깊은 생각입니다. 네, 경칩개구리 엄마의 세 번째 고민입니다. 경칩개구리들이 폭발적으로 번식한다고 했죠. 이 개구리들도 이렇게 때를 못 맞추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 개구리들이 있어요. 물론 대다수는 딱 남들 번식할 때 번식을 해요. 이제 그런데 일부는 좀 일찍 낳기도 하고, 또 지극히 일부는 이렇게 늦게 낳기도 해요. 만약에 그 경칩개구리 엄마가 좀 늦게 번식을 했어요. 이 경칩개구리 엄마는 자, 어떤 웅덩이에 알을 낳아야 할까? 사실 얘는 늦게 출현하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다른 올챙이들이 이미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동족포식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다른 경칩개구리 엄마들이 산란하지 않은 그런 물 웅덩이로 가죠. 그런 물 웅덩이는 선호하지 않는 장소이고, 잘못하면은 이렇게 마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선택지가 별로 좋지는 않지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둘 중 누가 덜 나쁜가, 이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웅덩이로 가야 될까? 예,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한 60% 정도는 비선호 옹달샘, 다시 말해서 좀 마를 위험성이 있는 좀 높은 그런 옹달샘을 선택을 했고요. 이에 비해서 한 40% 정도는 선호하는 옹달샘에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물이 많이 있으면은 비선호 옹달샘도 어쩌면 거기서도 번식할 수가 있겠죠. 그 경칩개구리 엄마가 올해는 늦게 출현했으면 올해는 비가 많이 오기를 좀 바라면서 이렇게 비선호 옹달샘에 알을 좀 많이 낳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경칩개구리 엄마의 마음이 우리 엄마들의 마음이랑 제가 똑같다고 얘기를 했죠. 사실 경칩개구리 엄마는 이 산란하는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엄마로서의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 자식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태어난 이후에도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줄 수도 있고, 뭐 좋은 학교를 보낼 수도 있고, 자, 이렇게 양육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경칩개구리는 이렇게 한번 산란을 하죠. 그러면은 더 이상 경칩개구리 엄마가 이 자식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어쩌면 다시는 못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산란하는 장소, 자, 이것을 선정하는 것이 그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그냥 최고의 모성애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좀 전에 봤듯이 아주 산란하는 장소를 아주 신중하게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지금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이 기후변화가 우리 인간의 삶을 지금 굉장히 많이 바꾸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경칩개구리의 삶도 지금 계속 바꾸고 있어요. 8년, 9년 전서부터 우리 실험실에서 이 경칩개구리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특히 이런
기후변화에 대응하여서 산란하는 시기라든가 장소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이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연구를 위해서요, 저희가 전국을 돌아요. 한 50 곱하기 70 격자로 나눠가지고 전국의 한 27개 지점에서 이 경축개구리에 산란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한번 같이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좀 빨간색 있죠. 가장 먼저 출현하는 곳이에요. 양서류 그 경축개구리가. 그 다음으로 빨간색 여기. 자, 여기는 한 2주 후. 그 다음으로 여기 이 정도. 그 다음에 이렇게 희미하죠. 이렇게 희미한 곳은 또 그 다음. 자, 이래서 경축개구리가 가장 빨리 출현하는 장소는 어디예요? 그 영암, 그 다음에 해남 있죠. 여기 땅끝마을.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이 경축개구리가 가장 먼저 출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안선, 그 남해안하고 서해안 해안선 마을들, 거기가 한 2주 후쯤. 그 다음에 더 내륙, 그 다음에 더 내륙이 있죠. 만약에 강원도 이런 장소는 훨씬 더 늦게 출현을 해요. 그래서 경축개구리가 가장 빨리 출현하는 그런 장소하고 가장 늦게 출현하는 장소를 보면 거의 8주 정도 차이가 나요. 8주. 그리고 대략 우리가 크게 4번의 경칩이 지나가요. 그게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경칩이 딱 지금 한 번이잖아요. 3월 초 해서 경칩 딱 한 번인데, 그 경칩의 기준이 어디냐면요, 경기도예요. 경기도. 사실 경칩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저 중국에서 만들었어요. 네, 중국에서요. 근데 중국에서 만든 장소의 그 위치가 우리나라 경기도쯤에 해당돼요. 그런데 실제로 그 경칩개구리가 출현하는 것을 보면은 적어도 우리나라에 4번 정도의 경칩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출현하는 그런 장소하고 가장 늦게 출현하는 그런 장소를 보면은 크게 4번의 이렇게 그런 물결이 밀려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희 시험실에서 그 경칩이 언제, 그 큰산개구리가 언제 출현을 하는지 이렇게 매년 연구를 했더니 전반적으로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짧아져요. 그래서 올해는 만약에 전국적으로 평균이 한 3월 20일쯤이다. 그러면은 내년에는 3월 21일 이런 식으로 조금씩 앞당겨지고 있어요. 이게 아직 유의미하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이 연구를 좀 더 진행하다 보면은 유의미하게 더 앞당겨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개구리들은 사실 우리들한테 신호를 주고 있어요. 열심히 우리들한테.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못 알아채요. 우리가 조금 더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면은 이미 그 기후변화가 심각하게 진행이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올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주제를 바꿔서요. 개구리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의 삶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선생님은 이 동물의 의사소통, 그 중에서도 이렇게 소리를 이용한 의사소통을 연구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들도 늘 이렇게 소리를 통해서 의사소통하죠.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친구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면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너 무슨 생각해? 이렇게 너 왜 그랬어? 너 무슨 마음으로 그랬어? 이럴 수가 있는데, 이 동물들은 얘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저 행동을 한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블랙박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런 동물들이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가 이 동물들이 의사소통할 때예요.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동물들이 적극적으로 자신 마음속에 있는 그런 어떤 의도, 욕구, 그걸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때만큼은 동물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동물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소리를 들려줄 텐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게 수리부엉이라는 그러한 아주 멋진 새인데요. 수리부엉이는 굉장히 커요. 맹금입니다. 분명히 이 근처 어디에서도, 청주에 어디에서도 분명히 살고 있을 거예요. 지금 2개의 서로 다른 소리를 들었죠? 처음에 어떤 소리였죠? 후! 이런 소리였죠? 후!
두 번째는 좀 이렇게 날카로운 소리였죠. 앞에가 수컷의 소리였고 이 뒤에가 좀 이렇게 날카로운 쪽이 암컷의 소리였어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수리부엉이가 번식을 하는 시기는 한 언제쯤이냐면 2월이에요. 2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월 어떻죠? 추워요. 엄청 춥죠. 뭐 눈도 와요. 그런데 수리부엉이가 번식을 하는 장소는 이게 절벽이에요. 절벽. 그리고 그 절벽에 뭐 특별한 뭐 안에 이렇게 굴을 파는 것도 아니고 거의 그냥 노출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닥은 뭐 특별히 이렇게 뭐 그 재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평한 그런 곳이면은 거기다가 알을 낳고 그냥 암컷이 계속해서 저렇게 그냥 이렇게 품고 있어요. 지금 이 수리부엉이 암컷이 자신의 체온을 이용하여서 지금 알을 부화하는 중이에요. 자, 그러다 보면 암컷은 어떻게 돼요? 체온이 뺏겨요. 네, 체온이 뺏기고 그러면은 우리가 체온을 어떻게 만들죠? 네, 먹어서 만들죠. 예. 네. 계속해서 내가 이렇게 알을 품는다는 것은 나의 따뜻한 그 체온을 이 알에게 전달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변에 전달하는 것이고, 우리가 있잖아요. 체온을 그냥 만드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먹어요? 배고파서 먹지만 왜 배가 고파져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려면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에너지뿐만 아니라 열도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지 않으면은 에너지도 얻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그런 체온도 얻을 수가 없어요. 수리부엉이도 마찬가지예요. 포란하려면은 계속해서 먹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수컷이 먹이를 안 가지고 어떻게 되죠? 암컷이 그때는 스스로 나가서 사냥을 해야 돼요. 근데 암컷이 나가는 사이에 알은 어떻게 되죠? 온도가 떨어져요, 온도가. 그러면 알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성공적으로 이 수리부엉이가 번식을 하려면은 암컷은 그 자리에서 계속 움직이지 않고 계속해서 알을 품어야 되고, 수컷은 계속해서 암컷에게 먹이를 갖다 줘야 돼요. 수컷한테 신호를 계속 보내요. 그래서 내가 좀 배가 고프다. 너 빨리 가서 사냥해와. 빨리 가서 먹을 거 가져와. 막 아까 그 약간 좀 날카로운 소리 있죠? 그것이 이 암컷이 수컷에게 보채는 소리예요. 수리부엉이의 이 번식을 보면은 암컷하고 수컷의 역할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수리부엉이는 일부일처제예요. 많은 동물들을 보면은 뭐 일부일처제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하필 우리 사람은 왜 일부일처제일까? 그리고 이 수리부엉이는 왜 일부일처제일까? 이걸 보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수컷의 도움이 없이는 번식을 하기 힘들 때, 자, 이때 일부일처제가 발달해요. 수리부엉이가 어디서 번식한다고 했죠? 절벽. 절벽이죠. 고도를 이용하여서 이렇게 방어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네발동물, 두발동물이 이렇게 닿지 않는 이런 장소에 번식을 해요. 자, 그런데 최근에 문제가 뭐냐면요, 절벽이 없어요. 수리부엉이가 번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리부엉이들이 절벽하고 비슷한 곳에 가서 번식을 해요. 그 장소가 어디였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가 학교였어요. 학교. 네, 문산 제1고등학교였는데, 네, 어느 날 그 문산 제1고등학교 그 학생들이 이제 3월 달이 되어서 개학을 해서 학교에 딱 가서 이렇게 학교 청소를 하려고 딱 밖에 문을 열었는데 딱 거기에 이 수리부엉이 새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수리부엉이 새끼들에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굽네와 네네. 이 수리부엉이들은 이 절벽만 우리가 좀 이렇게 만들어준다면은 좀 더 많이 번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있잖아요. 자, 흰뺨 검둥오리 어미하고, 어미는 보이진 않지만 저기 새끼들이 있어요. 한번 새끼들이 내는 신호를 한번 잘 보기 바랍니다. 소리 잘 들어가요. 소리. 네, 좋습니다.
혹시 여기에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소리가 있었다는 거 알아요? 네. 첫 번째는 뭐였죠? 그 삐삐 높은 소리. 네, 높은 소리 있죠. 예, 삑삑삑삑 계속 이랬죠. 이건 누가 내는 소리였어요? 새끼. 새끼 두 마리가 내는 소리였어요. 근데 그거 말고 또 다른 소리도 있었죠. 낮은. 예, 약간 전형적인 오리 소리 있었죠. 네. 약간 꽥꽥꽥꽥 뭐 그런 소리 들었어요? 네. 네, 잘 들었죠? 네, 그건 엄마가 내는 소리예요. 네, 이때 상황을 내가 잘 다시 묘사를 할게요. 그래가지고 이 선생님하고 선생님 이 제자 되는 이제 이런 친구하고 이렇게 다리를 건넜어요. 이렇게 다리를 건너는데 이렇게 오리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오리가 이게 엄마 오리하고 새끼 오리 이게 이렇게 다리 밑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보통 엄마가 앞장서서 가요. 근데 이 제자가 이제 오리가 지나가니까 귀여워 이렇게 본 거예요. 네, 그랬더니 엄마 오리하고 엄마 오리에 뒤따르는 새끼들은 이렇게 쑥 다리 밑으로 해서 이렇게 지나갔어요. 근데 좀 뒤에 오는 그런 새끼 두 마리 있었죠. 아까 새끼 두 마리. 걔는 갑자기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 다리 위에서 엄청나게 거대한 이상한 사람이 갑자기 얼굴을 쓱 들이미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두 마리가 저쪽으로 피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숲을 속으로 피해버렸어요. 그 오리를 보고 나도 귀여워서 이렇게 열심히 촬영을 했죠. 순간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엄마하고 엄마 일부 새끼들은 지금 다리를 지나서 하류 쪽으로 내려가 버렸는데 지금 두 마리가 지금 여기 남겨진 거예요. 두 마리가 지금 엄마를 잃었어요.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두 마리가 엄마를 찾느라고 계속해서 삑삑삑삑삑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한참 이렇게 그 하류를 타고 내려가다가 갑작스레 뒤에서 계속해서 삑삑삑 소리가 나니까 깜짝 놀랐죠, 엄마가. 그래서 하루를 가다가 다시 돌아와요, 엄마가. 돌아와가지고 새끼들한테 가려고 하는데 이게 눈치 없는 제가 거기 새끼들 옆에서 서 있으니까 엄마가 바로 오질 못하고 이게 다리 반대편 다리로 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적당히 자리를 피했는데 그래서 결국에 다시 그 엄마하고 새끼들하고 만날 수가 있었어요. 엄마하고 새끼하고 서로 의사소통을 해요. 부모, 자식 의사소통이라고 하는데 이 부모하고 자식 의사소통은 아주 긴밀해요. 그리고 이 둘 간에만 의사소통을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이 부모하고 자식의 의사소통은 특히 이 오리를 보면은 서로 이렇게 많은 차이점이 있어요. 자, 일단 새끼들의 그 삑삑 소리 있죠. 이 삑삑 소리는 아까 주파수가 엄청 높죠. 그래서 이 주파수가 높은 게 되게 중요해요. 일단은 새끼가 작기 때문에 주파수가 높은 소리밖에 낼 수가 없고 또 이 주파수를 이렇게 높은 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나 같은 사람 있잖아요. 이런 포식자들은 높은 소리를 잘 못 들어요. 이 새끼들은 이렇게 높은 주파수 소리를 내므로써 이 포식자들이 잘 눈치채지 못하는 그런 소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새끼들은 작으니까 스스로 방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엄마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엄마는 스스로 방어할 수가 있어요. 엄마는 비행도 할 수가 있어요. 엄마는 길도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는 이 새끼들이 잘 들을 수 있는 소리 있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꽥꽥 소리, 그 오리 소리를 계속 내보내요. 그러면은 이 새끼가 엄마의 소리를 듣고 엄마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엄마하고 이 새끼 오리는 이 자신들만의 이렇게 의사소통 방법으로 해서 서로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렇게 다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족제비. 들어가요.
자, 소리 잘 들었죠? 네. 예, 새끼 족제비들이 내는 소리예요. 근데 지금 엄마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는 건가요, 지금? 이 족제비 새끼들한테 지금, 아니, 이 족제비 가족에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보면 있잖아요. 지금 엄마가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 다음에 처음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망을 보죠. 보다가, 위협이 없네. 그러니까 다시 고개를 들어서 저 안으로 집어넣어서 새끼 한 마리를 끄집어냈죠. 그런 다음에 또 이렇게 끄집어내요. 그다음에 또 다 끄집어내요. 그런 다음에 어떡하죠? 네, 이사를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족제비들이 평소에 새끼를 키울 때 정기적으로 이렇게 이사를 가요. 왜 하필 이사를 가야 되는지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볼게요. 자, 포유류도 척추동물이고, 우리 사람도 척추동물이고, 코끼리도 척추동물이고, 고래도 척추동물이에요. 이 척추동물은 재밌게도 크기는 다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평생 이 심장이 뛸 수 있는 그 심박수 있죠? 그 심박수가 정해져 있어요. 평생 약 몇 번? 15억 번. 그런 데 있잖아요. 작은 동물들은 굉장히 빨리 뛰어요. 우리 인간은 어때요? 우리 인간은 막 70, 80, 90 그 사이에 15억 번을 뛰어야 되는 것이고, 대왕고래는 그보다 더 긴 기간 동안에 15억 번을 뛰는 거죠. 예. 아니, 왜 이럴까요? 족제비처럼 작은 동물들 있죠? 이 작은 동물들은 크기가 작기 때문에 열을 더 빨리 잃어버려요. 우리 사람은 좀 큰 동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그 심장을 좀 천천히 뛰고도 열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작은 동물들은 크기가 작기 때문에 표면적이 상대적으로 넓어요. 그래서 열을 좀 더 빨리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작은 동물들은 자기 크기에 비해서 아주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야만 에너지를 유지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열도 충분히 대체할 수가 있어요. 이 족제비는 사실 굉장히 유능한 사냥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좁은 틈을 왔다 갔다 그러면서 우리 그 농가에 있는 그런 설치류, 쥐 있죠? 이제 이런 애들 다 잡아먹어요. 그래서 잡아먹은 다음에 엄마 그 족제비가 이 쥐를 잡아요. 그런 다음에 그 쥐를 새끼한테 가져오죠. 그런 다음에 새끼들이 돌려가면서 다 그 먹이를 먹죠. 먹고 싸고 배설하고, 이 족제비는 우리 사람보다 더 많이 먹어야 돼요,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족제비가 사는 장소는 어때요? 냄새가 많이 나요. 냄새가 나니까 족제비가 있는 장소에 냄새가 많이 나면 어떻게 되죠? 포식자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족제비 같은 경우에는 이 새끼 3마리가 있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많이 그 먹이를 잡아와서 새끼들한테 키워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음식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고 배설 같은 걸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이렇게 이주를 해야 돼요. 이사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 포식자를 따돌릴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 이 음식 쓰레기 냄새 때문에 이 포식자의 공격에 굉장히 취약해요. 혹시 담쟁이 덩굴이 굉장히 많은 그런 건물 안에 들어가 본 적 있어요? 네. 담쟁이 덩굴을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이런 담쟁이 덩굴이 우리에게 특히 이렇게 기후변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오늘날에 엄청나게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바로 지금 있죠. 지금 이렇게 한여름에 이 안에 들어가죠. 그럼 에어컨이 필요가 없어요. 더울 때 어떡하죠? 양산 쓰잖아요. 지금 이 건물은 이 담쟁이 덩굴이라는 양산을 쓰고 있어요. 이 담쟁이 덩굴이 만들어 놓은 그늘 밑에 이 지금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은 정말 시원해요, 여름에. 근데 그뿐만 아니에요. 아까 우리 벌소리 들었죠? 이 벌들이 지금 여기 가면 있잖아요. 이 벌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은데, 이 담쟁이 덩굴을 딱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 안에 이렇게 하얀 꽃이 있어요, 작은. 그리고 이 꿀벌들이 그 꽃을 정말 너무나도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옆에 다가가도 뭐 걔들이 전혀 그 신경도 안 쓰고 열심히 그 꽃꿀만 열심히 모으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담쟁이 덩굴이 있으면은 이 꿀벌들이 잘 살 수 있게 해줘요. 사실 꿀벌이 지금 사라지고 있잖아요. 근데 꿀벌이 사라지고 우리가 걱정만 하지 뭔가 무슨 일을 하고 있진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꿀벌을 위한다면은 이 담쟁이 덩굴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담쟁이 덩굴이 있는 곳에 꿀벌만 있냐?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곤충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담쟁이 덩굴이 있음으로 해서 건물이 더 보호를 받아요. 담쟁이 덩굴이 건물 틈으로 파고드는 게 전혀 아니에요. 혹시 담쟁이 덩굴 발 본 적 있어요? 예쁜 5개 발? 그 담쟁이 덩굴은 건물 바깥에 이렇게 딱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건물 안으로 파고드는 게 아니에요. 비가 오면은 이 담쟁이 덩굴이 있으면은 그 빗물이 이 건물 내부로 잘 못 들어가고 담쟁이 덩굴 잎만 거치다가 밑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이 담쟁이 덩굴이 있음으로 해서 도대체 우리가 몇 가지 혜택을 보는지 몰라요. 자, 이게 담쟁이 덩굴 때문에 우리가 시원해요. 에어컨 필요 없어요. 난방, 그 냉방비 절약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벌들이 살 수가 있어요. 건물도 이렇게 강화돼요. 그리고 선생님은 무엇보다도 보기가 너무 보기 좋아요. 예뻐요. 그 건물이. 우리가 환경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담쟁이 덩굴이 있는 이런 건물을 유지하는 것도 사실 저는 그 환경에 그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요즘과 같은 기후변화 시대 때 이런 담쟁이 덩굴을 이 청주시에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지금 최근에 꿀벌이 사라지고 있고, 어떻게 하면 꿀벌이 도시 내에서도 잘 살 수 있을까? 자,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데, 그거 고민할 필요 전혀 없어요. 이 꿀벌들 도시에 엄청나게 잘 살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방법이 아주 간단한데요. 이렇게 그 담쟁이 덩굴처럼, 자,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 돼요. 이게 혹시 어떻게 보여요, 이게요? 네, 잡초밭이에요, 잡초밭. 잡초밭. 꿀벌뿐만 아니라 야생벌들에게 가장 좋은 게 저런 잡초밭이에요. 한 번은 제가 저희 총장님이 있거든요. 총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우리 이화여대 캠퍼스를 좀 생태적으로도 좀 바꾸고 싶다. 뭐 좋은 생각이 있냐?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2가지 좋은 제안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열심히 작성을 해서 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이 이화여대 건물이 유리로 된 그런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새들이 많이 거기서 죽는데, 거기에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그 점 같은 거 많이 붙여놓잖아요. 그래서 그 점을 붙여놓을 필요가 있다. 이게 첫 번째였고, 2번째는 뭐냐면은 이화여대에 잔디밭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잔디밭이 유지하기에 돈도 많이 들고 농약도 사용하고 그리고 사실 잔디 외에는 다른 생물들이 자라기 힘들어요. 그래서 잔디밭보다는 잡초밭이 필요하다. 이화여대 캠퍼스에 잡초밭이 있으면은 거기에 많은 이런 그 야생 꿀벌들이 올 수가 있고, 거기 작은 동물들도 살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이 2가지 제안서를 올렸습니다. 예. 아직까지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화여대는 조금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여기 청주시 혹시 관심 있으시면은 일부 장소는 이렇게 이 잡초밭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정말 1년 내내 꽃이 피고 져요. 우리가 굳이 유지할 필요도 없어요. 알아서 꽃이 피고 알아서 꽃이 져요. 그래서 늘 이런 장소에 가보면은 그냥 벌들, 야생벌들, 작은 동물들, 나비들 거기에 들끓어요. 좀 그래서 한번 청주시를 생태적으로 예쁘게 꾸미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여의도 그 공원 있거든요. 거기 가서 예쁘다, 이렇게 예쁜 꽃이 있을까, 거기서 이렇게 감탄을 하고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꿀벌이 안 가요. 그 꽃에 꿀벌이 안 가요. 꿀벌이.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요즘 그 공원에 그 장식한 그 꽃 있잖아요. 그것은 정말 장식품이에요. 꽃이 있어야만 번식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열매, 종자를 얻을 수가 있고, 또 다시 번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요즘 공장에서 나온 꽃 있죠. 재배 품종. 걔네들은 생식 능력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꿀벌이 아예 방문도 안 해요. 그냥 우리가 보고 순간적으로 즐기고 그냥 쓰레기통에 가는 거예요. 저는 이것처럼 낭비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잡초밭. 자,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기후변화 시대, ESG 시대, 환경을 생각하는 우리 시민들의 자세여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부엉이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이 솔부엉이 소리 아마 이 청주시에도 꽤 있을 거예요. 솔부엉이.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이 솔부엉이 소리를 굉장히 잘 흉내내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살고 있는 집 바로 그 근처에 이 솔부엉이가 살고 있었는데,
이제 한 번은 이제 제가 거기 가서 나를 위해서 특별히 솔부엉이를 이렇게 불러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친구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오므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소리를 냈어요. 그랬더니 정말 솔부엉이가 이렇게 쭉 날라와요. 날라와가지고 저렇게 전봇대에 딱 이렇게 앉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 친구가 또 계속해서 또 불었죠. 후 불었더니 솔부엉이가 이번에는 전봇대에서 이렇게 거기서 딱 뛰어내려서 아주 내 머리 위로 이렇게 낮게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마 혹시 여러분 그런 것을 가끔 본 적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까치집 근처에 지나갔다 그런 경우에 까치가 이렇게 살짝 여러분들 머리 위로 이렇게 날아가는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새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공격 방법이에요. 이게 새들이 상대방을 위협할 때 그렇게 그 낮게 상대방 머리 위로 이렇게 지나가요. 그래서 그것은 다른 새들한테 지금 내가 되게 기분이 나쁘다. 너 지금 그러면 안 돼. 하고서 이렇게 지금 위협하면서 지나간 거예요. 네, 솔부엉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기 영역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안에서 사냥을 해서 자기 새끼들한테 이 먹이를 주거든요. 자, 그래서 자기 영역을 지켜요. 그래서 후후 이런 소리 있죠? 여기는 내 영역이다. 이런 뜻이에요. 한 몇 년 전인가 이 서울의 남산에서도 솔부엉이가 이렇게 살고 있다. 네,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솔부엉이 지금 먹이를 지금 손질하고 있어요. 솔부엉이가 산다는 것은 거기가 영역이란 뜻이죠. 그리고 이 솔부엉이는 자기 영역에서 먹이 활동을 해요. 그게 거기에 밤 곤충이 많이 있다는 뜻이죠. 근데 밤 곤충은 도대체 어떤 장소에 많이 있나요? 참나무예요. 참나무 도토리나무라고도 하죠. 왜 참나무가 이 밤 곤충들에게 좋은가를 보면은요. 여러분들 밤에 한번 숲에 가보세요. 낮에는 잘 몰라요. 왜냐면은 밤이 되면은 그때부터 곤충들과 작은 동물들이 활동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밤에 가잖아요. 그리고 참나무 있죠. 참나무 보면은 가끔씩 이렇게 수액을 이렇게 질질 흘리는 애들 있죠. 곤충들이 그런 이 참나무 수액을 너무나도 좋아해요. 그래서 밤에 숲에 가서 뭔가 벌레들이 막 많이 왔다 갔다 거린다. 거기 가보면은 거기 분명히 그 참나무 수액이 흐르는 장소예요. 밤 곤충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참나무가 많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지역에. 그리고 참나무가 많이 있다? 그건 아주 좋은 성숙한 숲이에요. 갑자기 여러분 동네에 솔부엉이가 살고 있다? 그러면은 밤 곤충이 많이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좋은 참나무 숲이 있다는 뜻이에요. 아주 성숙한 그런 숲이 있다는 뜻이고, 그런 동네가 좋은 동네이고 좋은 숲을 가지고 있는 동네고,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동네에서 살고 있는 것을 고맙게 생각해야 합니다. 솔부엉이 소리, 이것은 숲이 성숙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붉은 머리 오목눈인데요. 혹시 본 적 있어요? 네. 겨울 되면은 많이 보이죠. 물론 지금도 있지만 이게 겨울 되면은 많이 이렇게 몰려다니는 새들 있죠. 자, 이게 붉은 머리 오목눈이에요. 그런 다음에 전형적인 소리 있죠. 삐삐삐. 지금 이 소리. 예. 그래서 한번 그 겨울철에 겨울철에 이렇게 수풀이 많이 우거진 장소, 이렇게 그 나뭇잎은 다 지고 이런 장소에 가보면은 이런 붉은 머리 오목눈이를 이렇게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붉은 머리 오목눈이는 지금 여름에는 서로 떨어져서 번식을 해요. 그러다가 겨울이 되면은 같이 서로 몰려다녀요. 우리가 겨울철 되면은 이렇게 새들이 많이 몰려다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겨울이 새들에게 굉장히 힘든 시간이에요. 춥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요. 자, 이렇게 힘든 시간은 어떻게 보내야 된다? 자, 힘든 시간을 극복하는 최고의 방법 혹시 같이 협동을 자요? 자, 힘들 때는 같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때 나의 힘으로는 부족하니까 다른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협력이 잘 발달하는 그러한 조건을 보면은 항상 힘들 때예요. 거친 환경, 이럴 때 협력이 발달해요. 새들도 있잖아요. 먹이가 풍부할 때는 잘 협력 안 해요. 그래서 지금
번식할 때 보면은 서로 떨어져 있어요. 붉은 머리가 목눈이가. 지금은 알아서 각자 먹을 걸 다 해결해요. 근데 겨울이 되면은 먹고 살기 힘들죠. 그때는 같이 모여요. 먹이 사냥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나 혼자 먹이 찾는 게 아니고 여기 다 이렇게 많은 숫자가 한꺼번에 먹이를 찾죠. 그러니까 한 놈만 찾으면은 나머지는 다 거기 가면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숫자가 많으면은 포식자 방어에도 유리해요. 어느 한 놈만 저기 배가 나타났다. 그러면은 다 같이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힘들 때에는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협력을 할 때 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서로 간의 의사소통을 잘해야 돼요. 자, 그래서 같이 살아갈 때는 이렇게 그 의사소통, 협력을 하고 싶으면은 의사소통이 잘 발달되어야 합니다. 딱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 두꺼비. 예? 지금 세 마리 있죠? 자, 이 중에서 어떤 놈이 소리를 지금 낼까요? 맨 위에. 다시 한번 잘 봐요. 어떤 놈이 소리를 내는지. 가운데. 네. 가운데. 지금 가운데에 있는 놈이 소리를 내는 거 봤죠? 이게 몸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 가운데, 일단 지금 현재 세 마리의 역할을 봐야 되는데, 자, 암컷은 누구? 아래. 가장 아래에 있는 놈이 암컷. 그러면 나머지 두 놈은 수컷. 수컷 중에서도 세 마리가 붙였어. 설치 순서. 한번 마지막으로 지금 한 놈이 계속 쫓아가고 있죠. 네. 자, 그래서 자, 이 수컷, 암컷 몸 위에 있는 이 수컷, 자, 이 놈은 현재 챔피언.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수컷 있죠. 얘는 도전자입니다. 그래서 이 도전자 수컷은 이 챔피언 수컷을 암컷으로부터 이렇게 떼어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 챔피언 수컷은 이 도전자의 도전을 물리쳐서 계속 암컷 등 위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때가 지금 3월 말 산란하러 지금 이 물이 있는 곳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갈 수가 없어요, 암컷이.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게 공원이에요, 공원. 그리고 이 공원에 가보면은 이렇게 습지가 있는 장소 있잖아요. 그 습지가 있는 장소를 이렇게 쭉 이렇게 둘러싸고 이렇게 턱이 있어요. 여기 지금 턱 보이나요, 이거요? 이 턱이 한 이 정도 높이? 이게 뭐 큰 높이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암컷 두꺼비에게는 이 한 20cm, 30cm의 높이가 엄청난 높이에요. 거기를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일단 이 두꺼비는 잘 못 뛰어요. 뛸 수가 없어요. 잘 뛰기 힘들어요. 높이 뛰기 힘들어요. 게다가 등에 누가 있어요? 네, 수컷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암컷이 저 위를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 돌아요. 이 정도의 턱,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이런 어느 장소, 어떤 이렇게 조경을 할 때 이게 경계를 짓기를 좋아해요. 경계를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작은 동물에게는 이 작은 턱이 너무나도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잘 안다면은, 동물들을 잘 이해를 한다면은 이 동물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이러한 턱을 낮추는 거, 아니면 턱에 경사를 주는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도 이 동물들의 산란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아마 이런 장소가 이 장소에게 국한된 문제는 아니고 아마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모든 도시공원에서 아마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실수로 넘겼을 때 뒤에 있는 그 고라니는 뭐예요? 보여줄까요? 네. 아이고. 여기 뚱뚱네? 이 고라니 새끼예요. 물 마시려다 빠졌네.
아이고. 그 콘크리트 농수로 지금 여기도 굉장히 많이 있죠. 네. 이 콘크리트 농수로가 이제 이런 고라니 같은 동물에게 거의 죽음의 덫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고라니 새끼인데 이 새끼가 이 콘크리트 이 도랑 있죠? 예, 여기에 농수로에 빠졌어요. 근데 거기에 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꽤 오랜 기간 동안 아마 거기에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고라니가 지금 체온도 잃고 있고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거기에 지금 이렇게 있어가지고 완전 다리가 지금 마비가 됐어요. 아마 구출을 하지 못했다면 아마 죽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어떤 친구가 이것을 구출을 했고 이제 구출을 해서 아마 근처에 어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놓아주려고 했는데 일어서질 못하고 이렇게 푹 그냥 이렇게 앉는 거예요. 마비가 돼서 일어설 수가 없었던 거죠. 예. 어미로 잘 돌아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미가 젖도 좀 물려주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렇게 체온을 좀 이렇게 높여줘야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농수로에 관한 얘기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여기 청주 시내에 이런 비슷한 문제가 혹시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이런 개구리들, 작은 동물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멋진 환경 도시를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예, 오늘 긴 시간 동안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